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저희는 자극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경제적 본능인데요. 주식시장, 외환시장을 들쑤시고 있는 아래 공포. 이것 때문에 정신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폭락의 방아쇠를 누가 당겼나 말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로 일본의 금리 인하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게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딱 주식시장과 엔화를 들여다볼 때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정보가 너무 많죠.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럴 때는 여기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외환시장 국제금융 전문가 모셨습니다. 변정규 미주호 은행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부풀려서 말한 거 아니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진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요.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이나 유튜브나 또 요즘 생태계가 좀 그래가지고 자극적이고 뭐 센 단어들은 많은데 뭐가 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쥐구멍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확한 정보는 이거다. 이거 들으면 된다. 확실하게 알려주시길 간곡하게 정신 차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가 독감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공포에 휩싸였던 시장이 그래도 좀 진정세긴 해요. 며칠 3일 만에 이제 다시 괜찮아지긴 했는데 잘 나가던 미국 경제에 아래 공포가 엄습한 이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고용지표 부진, 뭐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혹시 있나요? 있기는? 글쎄요. 최근에 이제 그 FOMC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조금 약간은 네. 아쉽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지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있긴 했다. 예, 있었어요. 왜냐하면 PMI도 조금 안 좋아졌고요. PMI는 이제 뭐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미리 이제 선주문을 넣을 때 나는 미래를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맞습니다. 네. 전부 다 그냥 서베이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서베이니까 심리죠. 음. 근데 심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업률도 3%대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4.1%로 7월 음. 이렇게 올랐어요. 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미국의 그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마침 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이런 발언들이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시장은 7월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제발 내려라 내려라 바람이 강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유동성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음.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네. 현재 우리가 본다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라고 들으셨잖아요. 네. 이게 뭐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연준이 지금 채권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뭐냐면 채권이란 종이 쪽지를 받고요. 시장에 대신 뭘 줬냐면 돈을 돈을 줬죠. 뿌렸습니다. 예, 돈을 갖다 뿌려가지고 이 대차대조표 잔액이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전 코로나19 전에는 얼마 정도 됐었냐면 4조 달러가 안 됐어요. 네. 한 3.8조 달러, 음. 3.9조 달러 이 정도 됐었는데 이게 최대치 2022년에는 9조 달러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조 달러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제 단순 계산만 해도 시장에 한 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얼마까지 내려왔냐 하면 지금 7조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오. 이거면은 이제 5조 달러를 갖다가 코로나 이후에 뿌렸는데 그 중에 2조를 벌써 회수했다는 거죠. 음. 2조는 꽤 큰 거예요. 그럼요. 예. 슬금슬금 아무리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얘기들은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나름 금리를 올리면서 조치도 이것저것 했군요. 네, 사실은 그 월급이 오르는 것은 되게 좋잖아요. 좋죠. 월급이 줄어드는 건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이 줄어들면은요, 정말로 조금만 줄어들어도 한 10만 원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피부에 체감이 큽니다. 네, 말씀 안 해주셔도 압니다. 그죠? 네. 그런데 10만 원 오르면요, 그렇게 체감 잘 되나요? 잘 아, 안 돼요. 아, 잘 예, 안 돼요. 근데 예. 저희는 일본계 은행에 있어서 월급이 오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아니, 그 외국인한테도 똑같이 그거 적용해요? 예, 물가 상승률 적용하죠. 어, 예. 그
제가 듣기로는 일본 기업은 80년대 그 잘 나가던 때 아까 아빠 월급이 아들 월급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래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닌 지가요. 한 10년도 안 돼 가지고 어. 모르겠지만 이게 50 예를 들면 5조 달러가 늘어났는데 2조 달러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 40%가 줄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40% 줄었으면은 40% 늘어난 뭐 이런 5조 달러 늘어난 것만큼 2조 달러 늘어난 거에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감소 이런 데 대한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아.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흠. 유동성이 실제로 많이 고갈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자금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네. 뭐 좀 그 영래포 자금이라고 있어요. 영내부 자금. 영래포 자금은 뭐냐면 이게 그냥 미국의 연준이요. 뭐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채권을 갖다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빌려주고 대신 돈을 빌려요. 음흠. 예. 담보 대출하고 같은 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담보 대출을 받는 거죠. 음흠. 연준이. 그래서 이것을 5.3%의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5.3%에도 요새 자금이요. 다 말랐어요. 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 뭐 지금 유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나 5.3% 저기 가서도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렇군요. 이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자금이 좀 사실은 돈이 말랐다고 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듣지 않았던 얘기예요. 왜냐면 오히려 요즘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는 좀 너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한번 좀 약간 수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공포들이 만연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돈이 말라 있었군요. 네, 사실은 연준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음. 게다가 연준은 5월 달에 이미 이 그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흡수하는 것을 QT라고 해요. 음. 예, 그래서 이 QT 양적 긴축의 속도를 이미 줄여놓은 상태예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면 벌써 7조 달러가 아니라 6조 달러 때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분위기가 좀 긴축의 느낌이 올랑말랑하니까 아니 긴축이 아니라 그 침체의 느낌이 오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미리 인지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페이스를 좀 줄여야겠다. 벌써 그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벌써 속도 조절을 한 건데 벌써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 양적 긴축 QT라는 것을 갖다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9월 달에 사실은 9월 이전에도 임시 회의를 잡아서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예. 또 임시회의 열어서 빨리 내려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능성은 있다 제가 뭐 정도? 30% 40%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그죠? 또 우리가 이것을 뭐 금리를 올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 이게 2020년이잖아요. 네. 2020년 초에 금리를 갖다 제로 금리를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뚝 떨어뜨려서 제로 금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정례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되게 급하게 내렸죠. 예, 임시회의를 소집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창이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빠르게 돌아가는 판에서 빠른 대처를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가능성은 있다. 네. 지금 AI 등으로 과열된 지금 뭐 빅테크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가 있거든요.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며 뭐 애플이며.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는 한다고 하는데 실적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거 너무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 같아라는 얘기는 또 시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시점에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네. 이것도 영향을 크게 줬을까요? 글쎄요, 안 줬을 리가 없죠.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최근에 그 모멘텀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쵸. 이런 뭐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끌고 갔지 않습니까? AI 가자! 막 이랬죠. 네, AI가 모멘텀이 컸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신기루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별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런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 가는 거고요. 네.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가치는 주가로 평가가 되니까요. 주가를 갖다가 한번 보시죠.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타임머신을 타고 1월 달로 간다 하면은 지금 1월 달에 엔비디아 주가가 45달러였어요. 예, 1월 달에. 야, 새삼 너무 껌값 같나요? 그렇죠. 네. 6개월 이제 젊어지셨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45달러였는데 이게 7월 초에 135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3배가 오른 겁니다. 예, 3배가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져서 100달러대.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아직도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연초 대비.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주식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뭐 중심이 돼서 올리긴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빠른 주가 상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거품 논란이 있었는데 경기 하락에 대한 그런 수요 감소 우려가 갑자기 겹친 거죠. 왜냐하면 PMI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비농업 부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non-farm payroll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규 고용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경기 뭐 침체의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공포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게다가 유동성도 지금 없는 마른 상태에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요. 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경기 신호를 많이 읽어냈고 실제로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해주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을 하기에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요. 예전에 경기 침체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경기 침체가 많이 있을 때 가장 공통적인 뭐냐 실업률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잡을 잡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싸게 일을 하고 싶어도 밥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직장이 없고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아직도 돈은 예전보다는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요. 물가가 높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 각국 정부들이요. 이러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둔화가 갑자기 오는 거 그리고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해요. 한번 당해봤으니까 또.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네가 표를 못 받아요. 정치적인. 예. 그리고 참 마침 올해 굉장히 선거의 해입니다. 예, 대선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렇네요. 예,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대선이 그렇네요. 앞서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든 부양 침체로 만약에 가는 신호가 있더라도 그걸 가지 못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럼 네. 빚을 져야 하니까. 네. 어허.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를 갖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중앙은행들이요 이것을 갖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왔을 때 파월 의장이 정말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는지 정말 펑펑 썼잖아요. 옐런과 함께. 예, 네. 유로존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일본도 얘기를 안 해서 일본도 양적 완화를 최근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에 돈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채가 많이 쌓이긴 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궁핍을 느끼지는 않은 거죠. 그렇군요. 예, 궁핍을 느끼게 하면 굉장히 이것은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럼 궁핍을 느낄 정도의 어떤 상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밥을 굶을 정도로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은 뭐 전망적으로는 가깝지 않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둔화해 있는데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러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빨리 리커버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 계절에는 네 사이클이 있지만 경기에도 네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죠. 물가가 높아지면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기 위해서 뭐 긴축도 하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가 조금 옵니다. 그다음에 침체가 조금 와요. 그래서 침체가 오면 또 부양 정책을 막 해요. 다시 올립시다. 올리면 이게 리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네. 리플레이션이 또 심해지면 인플레이션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사이클상 기간은 네. 이제 침체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잘 보면서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공포에 말씀이십니다. 질리지 말아라. 일단 그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저희도 언론에서 맨날 하는 게 약간 침체 분위기, 신호가 읽힌다. 그러면 아래 공포, 너무 네. 지겨운 그 클리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다. 네. 그거를 굉장히 생각하고 움직여라라는 네. 말씀.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요? 네. 예전에 피터 린치라고 있잖아요. 이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네. 펀드 매니저의 어떻게 보면 교본과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옛날에 뭐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을 때 일어나 봤더니 내 펀드의 3분의 1이 날아갔더라.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커피 한 잔 먹고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좀 지나 보니까 다시 원상 복귀가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겠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세월이 있거든요. 네. 편안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뭐. 그 아래 공포, 일단 편안하게 생각을 못 하니까 아래 공포와 거기에 따른 그 증시의 폭락이 있었을 건데요. 네. 지금 가장 충격을 먹은 것으로 보였던 시장이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그 그래프를 쫙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떨어졌나 쫙 봤더니 아시아 쪽이었고 일본 세게 맞았네 싶고 일본 니케이 좀 잠깐 보시면 막 마이너스 12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코스닥인데요. 슬프게도 일본 증시가 이 중에서도 특히 공포에 질렸던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최근에 그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일본은행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다시 오랜만에 오랜만에 너무 16년 만에요. 사실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뭐 폐기한 게 2월 달입니다. 올해 몇 달 안 되죠. 5개월 전이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가 없다 보니까 통화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통화가 매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러니까 파는 세력이 더 많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엔화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미리 좀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 올리고 난 다음에 엔화가 계속해서 161원, 161엔, 165엔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일본 은행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니네들 기준금리 이번에 안 올려가지고 엔화가 계속해서 엔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또 미국의 기준금리 뭐 예를 들면 인하가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이게 같이 겹쳤거든요. 미국 금리는 내려갈 거고 네. 일본 금리는 올라가고 네. 언젠간 만나는 것인가. 묘하게 이게 하루 차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31일 날 7월 31일 날 BOJ, 네. 8월 1일 날 연준. 그래서 뭐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조금 약간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주식이 그 다음 날 뭐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BOJ가 문매를 맞는 네.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게 금리를 올렸다고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본 주식 니케이를 기준으로 해서 뭐 토픽스도 있고 니케이도 있지만 니케이 225, 225가지 그 주식을 담은 이 바스켓이죠. 니케이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 이전에 이제 니케이가 한 2만 선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4만 선을 넘었다가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사실은. 일본 주식 좋았죠. 바이 재팬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너무 많이 올랐다. 오르면요, 네. 그건 항상 뭐 뒤돌아 봐야 됩니다. 볼 게 너무 많네요. 차분한 마음으로. 그래서 미국 금리는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거기다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차 또 맞물렸군요, 여기도. 네, 그런 것도 그렇군요. 있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은 이제 동결을 했지만 곧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지만 네. 미국 주식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정도로 경기 침체에 사람들이 놀라고 경기 침체적인 신호가 보일 것을 뭐 미국 연준도 예상을 못했던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일본이 미국 눈치를 안 보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네.
글로벌 시장의 파급력이라든지 신호라든지 네.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국내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 일본은행은 뭐 주요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긴축 정책을 지금 운용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아니 저기 주요국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의. 예. 다들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쵸.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일본은행의 목표는요,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좀 달라요. 다른 나라는 물가 안정이 물가를 하락시키는 거잖아요. 우유값 안 오르게 해 이런 거라면 일본은 더 떨어지지 않게 하자. 상승시키는 게 그러니까. 목표였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물가 상상이 안정. 안 돼요. 그죠? 물가 상승률이 0%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2%까지 달성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금리도 뭐 없게 만들고 네. 금리도 없앴어요. 한때는 뭐 마이너스였던 나라니까요. 그죠. 마이너스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갖다가 뭐 맡기면 내가 돈을 갖다 보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제로요,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개인들은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 그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은행들은 BOJ에다가 돈을 갖다 맡길 때 돈을 내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의 기원은 사실은 일본은 아니에요. 어디예요? 왜냐면 유럽입니다. 예전에 그 뭐 다보스 포럼에 가서 일본의 전 그 뭐 총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유럽의 경기 안 좋았잖아요. 그 시절에 유럽도 그랬군요. 예, 2016년, 2015년 이럴 때 거기서 이제 원용을 받아서요. 영감을 받은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야겠다. 우리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또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뭐 다보스 포럼 가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감을 받았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일본은 사실 국내 이슈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워낙 요즘에 되게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풀었을 테고 그럼 이 돈은 다 어디 또 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저렇게 금리를 인상해도 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이게 이번에 정말 아래 공포에도 영향을 실제로 역할을 했는지 그것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란 네, 엔캐리는요.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이제 환율 이런 거 보는데요. 사실 금리만 보면 됩니다. 이제 과거에 일본의 그 금리가 매우 낮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로. 그래서 일본의 국민들이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그 따뜻한 남쪽 나라인 호주로 많이 갔대요.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 이런 얘기가 와타나베 부인 있었잖아요. 주로 호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맞아요. 네. 그때 그 호주 중에서도 저는 안 가봤는데 브리즈베인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리즈번. 네. 예, 브리즈번. 네. 거기가 이렇게 너무 좋대요. 위에 좋죠. 가면은 뭐 이렇게 산호초도 있고 가보셨나 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쫙 돌았습니다.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휴양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은 호주에 예금을 하고 있으면 이자가 나와서 예, 오히려 우리는 아주 풍족하게 지낸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엄마들 그냥 엄마들이에요. 예, 와타나베 부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그냥 아무나 비전문가들이 그냥 뭐 엔화를 갖다가 팔고 뭐 호주 달러나 달러를 사고 그 나라에 가서 예금을 했더니 놀 수 있는 비용까지 나와서 제2 월급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 엔캐리라고 하는데 역시 캐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 엔화를 저금리 통화를 팔고요. 네. 고금리 통화를 사는 이 과정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엔캐리는 엔을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는 거죠. 이렇게 고금리 통화를 사고 그래서 저금리 통화를 팔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엔캐리 통화인데요. 네. 이제 지금도 이제 엔화의 이제 금리는 아직도 낮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 돈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강달러였잖아요. 네. 얼마나 미국에 돈 벌기 쉽습니까? 라면서 막 가셨을 것 같거든요, 투자가. 네. 뭐 4조 달러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규모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뭐 정확한 규모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 집계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돈도 아니고요. 그래도 4조 달러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맞습니다.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라고까지는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일본의 그 JGB라고 하죠. Japanese Government Bond를 줄여서 JGB, 일본 국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JGB 발행 잔액이요. 뭐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그 600조 600조 엔. 600조 엔. 예, 어. 600조 엔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뭐 한 6천조 이상 이렇게 되는데 예, 큰 금액이죠. 너무 큰데. 예. 예, 큰 금액인데 이 금액 정도를 상회하는 예를 들면, 상회하는. 예, 이 금액을 2배 이상 상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와, 예.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 예. 그런데 그런 환경, 그러니까 내가 엔화가 너무 싸니까 가치가 낮으니까 이걸로 그냥 뭐 딴 데 가겠다. 이게 지금 깨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다시 갈래? 그러면서 투자됐던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청산하는데 네. 청산을 하면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아. 집을 갖다가 팔면 다른 집을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그러네.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렇네요. 네, 당장 다른 뭐 집을- 환차손에서 끝이구나, 현재로서는. 네, 그냥 뭐 팔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네.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본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죠. 조금 올리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캐리 청산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주 모멘텀이라고 얘기하는 뭐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 이제 그 투자하려고 하면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일본 자금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그 일본의 채권이요 아직도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네. 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네. 아직 마이너스예요. 기준금리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0.25%입니다. 아, 정말 일본 채권은 채권이라고 부를 수가 없네. 안전자산이 아니네요. 그런데 청산이 끝났다. 이제 지금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또 우리 언론 지상에서 많이 또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큰일 났다. 막 그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 현재 포지션 청산은 이루어졌어요. 포지션 청산이라고 예. 한다면 구체적으로 포지션 청산과 회기는 다른 말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구분해야겠구나. 엔캐리는 예. 다릅니다. 엔캐리 포지션의 청산과 이제 외환 포지션의 청산과 그런 자산의 청산 회기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그 일본 엔화로 인한 그 론이라고 하죠. 네. 뭐 그 빌려준 돈들이 보면 엔화로 이렇게 빌려줬으면 최근에 이렇게 엔화가 강해졌잖아요. 엔화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제 전전긍긍해요. 그냥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15% 더 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출을 받을 때는 몰랐던 거죠. 엔화 계속 약해지는데 뭐 굳이 내가 이것을 갖다가 뭐 위험 해지까지 해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봤더니 15%더 비싸졌어. 이자가 낮아서 썼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 원에 될 수 있고요. 뭐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조차도 엔화에 대해서 매수 말고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예. 헤지 펀드나 이런 네. 데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거를 갖다가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 후보가요.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랬거든요. 엔화 니네 그렇게 낮게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깎아먹잖아. 엔화 가치 올려! 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예, 좀 약간 슬픈 건 뭐냐면요. 바이든 대통령 말은 잘 안 듣는데 시장에 트럼프의 말은 이렇게 잘 먹히는 거 봐요. 무서운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160엔에서 이렇게 150엔
155엔까지 155엔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네. 뭐냐면 이제 상한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면은 한다는 사람이구나. 게다가 또 그때 뭐 총격도 있었고 네. 해서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간 시기였거든요. 네. 마침 또 그랬더니 이게 엔화 이렇게 환율이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게 155엔은 뭐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엔화를 갖다 그러면 이제 사는 포지션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돌려야겠다. 이 매수 포지션 돌리는데 뭐냐면 론 받은 사람들, 대출 받은 사람들도 이제 그걸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빨리 받고 그다음에 헤지펀드도 받고 게다가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 그래 선물안이라도 사서 지금 빨리 매수로 해지를 해. 모든 포지션들이 이제 매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외환시장에서 뭐 비드 오퍼라고 하거든요. 매수 매도 의향이 있는데 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매도만 있으면 크래시가 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매수만 들어가다 보니까 뚝 떨어져서 엔화가 급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가장 큰 모멘텀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다음에 시장이 혼란할수록 단순하게 보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봅니다. 시장을 매일 접하는 사람들도 네.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봅니다. 가장 영향력 지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영향력이 큰 하나의 지표에 집중한다. 예, 한두 가지만 우선 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네. 연준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가서야 9월 중순이 넘어야지만 9월 달에 이제 FOMC가 열리게 됩니다. 네. 텀이 너무 길죠. 예, 한 달 뭐 반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임시 초기화에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중요한 회의가 또 열립니다. 뭐냐면 이게 잭슨홀이라는 잭슨홀 미팅. 심포지엄인데요. 네.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여기서 통화의 정책의 방향을 갖다가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잭슨홀 미팅 우리나라 시간은 일요일인데요. 8월 20일 날. 근데 이것 따라서 이제 또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덜덜덜. 거기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양반들이 모두 모여서 향후에 우리는 어떤 걸 지향해라는 일종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데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잭슨홀이 그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게 와이오밍 주라는 데 있어요. 와이오밍. 이게 굉장히 그 미국 그 북서부에 로키 산맥 쪽에 있는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있잖아요. 네.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 통나무 집 같은 그런 데 예. 아니에요? 저 사진 본 것 같아요. 예. 공기 좋은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역사적으로 모든 중요한 회의는 전부 다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리는데 폴 보커 의장이 처음에 그 열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캔자스 연은이 이것을 주최를 하는데 폴 보커 의장이 하도 이런 회의를 싫어하니까 폴 보커 의장이 참석하게 꼬시기 위해서 예. 연원이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할 때 폴 보커 의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낚시다. 예, 플라이 피싱 낚시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좋겠니? 그 잭슨홀 예를 들면 옐로스톤 밑에 거기로 하자. 이래서 거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큰 뭐 전환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금리는 인하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 뭐 빅컷일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임시 회의를 열어서 더 빨리 내릴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정도일까요? 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인하의 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시장에서는요 연말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0.5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0.25% 포인트를 갖다가 원래는 암시를 했었어요. 네. 9월 달에. 그래서 7월 달 FOMC에서도 기자회견 때 어떤 그 동양계 기자가 한번 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
50bp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테이블에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맞습니다. 이번에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50bp가 아니고서는 이 시장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하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일본 엔화, 그다음에 한국의 원화 모두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원화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 네. 미국의 기준금리와 2%포인트 차이가 있어요. 네. 미국은 상단이 5.5%, 우리나라는 3.5%로 2% 미국이 높긴 하지만 시장금리는 작년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국채금리로 이제 본다면 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작년에는 한 3.5%에서 3.7%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3.5%, 그 차이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조달금리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차이가 있었어도 민간이 조달하는 금리는. 근데 최근에 올해 보시면은 4% 이상을 쭉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한국의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보다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훨씬 거거든요. 높죠.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미국의 달러화가 한국의 원화에 비해서 강해진 거거든요. 원화의 가치 네. 내려가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1년 이상 1,300원대 고환율이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도 우리 얘기를 좀 구체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금리 인하 신호와 맞물려서 일본의 금리 인상 이 함께 하마터면 벌어지면서 벌어진 최근의 아래 공포에 대해서 전무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일본을 사자 그러면서 뛰어드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엔화의 방향, 그 다음에 우리 원환율에 관해서 또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